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석방된 지 180일 만에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관계 인정된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또 밝혔네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이 법원 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서 청와대에 재판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조사 결과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죠. 자, 이모저모 잠시 후 판사 출신인 서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오래간만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표창원의 정면 돌파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경찰대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 흥미진진한 정면 돌파 이야기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외신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오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죄가 인정돼서 실형 2년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네요. 그리고 어제 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결과 발표까지 이모저모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네,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심 재판보다는 훨씬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은 1심 때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죠? 박준우 전 수석, 정무수석의 증언이 애매모호했었는데요. 예. 청와대에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만들어졌던 문건들이 캐빈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증거로 제출되면서 박준우 수석이 증언을 바꿨습니다. 조윤선 수석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돼서 유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특검팀이 구형한 거는 김기춘 전 실장은 7년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6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4년 2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죄가 나왔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이런저러한, 뭐랄까요. 일종의 좀 거들어주는 그러한 흐름들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엿보였는데, 어쨌든 유죄가 나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형량 2년 선고는 낮은 형량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아까 법조계에서 이모저모 거들어주는 흐름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윤선 변호사 출신이고, 국내에서 가장 큰 로펌에, 몸을 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내에 그런, 이런저런 떠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재판에도, 왕왕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렇게 귀담아 들을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것은 청와대고 정무수석실이고 그죠? 네네. 그걸 실행한 건 또 문화체육부인데 그죠? 네.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고 곧바로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차관이나 비서관까지 다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조윤선 전 장관만 유독 그 혐의가 무죄로 됐던 1심 그게 이상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박준우 수석의 증언이라는 게 기억이 확실치 않다는 얘기였죠. 근데 상식적으로 그것은 조윤선 전 장관이 수석할 때나 장관할 때나 상하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 간접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모를 수가 없는 상식이 법관의 눈에는 1심 재판부의 눈에는 상식으로 통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유죄가 결정된 것으로 일단 좀 정의가 바로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상으로 좀 돌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좀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 이른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를 판결문에 남겼는데 네. 이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아닌데 판결문에 굳이 전 대통령을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1심 재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공소장이 있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또는 조윤선 수석에 대한 공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1심 재판에서 참 엉뚱하게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 헌법이나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정말 판사로서는 이런 판단할 수 있을까 싶은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은 뭐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문화국가 원리를 추구하고 있고요. 예. 또 법치주의 앞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은데 예. 보수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지원하고 진보를 배제하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예. 이번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재판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 승인을 했고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네. 예, 그런 그 이유를 달면서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다. 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 재판부가 그런 판결문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이유유죄거든요. 예. 주문과 이유로 판결문은 구성되는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문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유죄 표시를 못하지만 예. 이유 중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다. 예. 특히 문제 있는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라. 예. 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을 배제하라. 또 지원을 삭감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대통령으로서 했다는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검찰이 기소하고 구형한 데에 블랙리스트 관련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 구형량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이 판결문이 구형량에 무슨 또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국정농단, 이 블랙리스트 포함해서요. 예. 그 18개 혐의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예. 재판이 있고요. 예. 별도로 추가 기소된 그 특활비 그렇죠. 재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워낙 혐의가 많아가지고 예. 뭐 구형량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것은 그거 자체가 뭐 조족지혈과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제 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네. 조사한 대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박범계 전 의원 판사 출신이신데 판사 하실 때 혹시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하신 적 있나요? 저는 그렇게 발탁되지 못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행정처가 일선 판사들 동향을 광범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한 그런 문건들을 작성했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네. 청와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네. 뭐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적어도 이거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사법 유린 행위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그동안 법원은 마치 외부로부터 침해 소지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근데 사법부 독립이 내부에서,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처절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 한 장면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참담하고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와도 청와대랑 이렇게 법원 행정처가 의견 교환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2016년 말부터 2017년에 걸쳐서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여러 가지 농단 행위들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예. 김영한 민정수석의 소위 업무 일지에 보면 그것을 충분히 추단케 할 만한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에 조응해서, 그것에 화답해서 법원 행정처가 이런 식의 문서들, 국정원의 기관요원의 분석 보고서 이상 뺨치는 예. 그 참 좋은 머리로, 그 많은 배움으로
그 엘리트 판사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낸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다. 박근혜 국정농단은 능히 그렇게 해왔고 지금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참혹한 참담한 일입니다. 뭐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지만 혹시나 착각하실까봐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분들은 행정직원이 아닌 거죠. 판사들 중에 뽑힌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문건들은 가장 엘리트 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그 문건들은 그 판사들이 작성한 거죠. 맞습니다. 판사가 다른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동향을 하고 어떤 연구회에 가입하고 이런 걸 조사해서 문건을 썼다는 거죠? 소위 정말로 경악할 일은 거점법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원세훈 재판부에 대한 사찰 능히 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예. 그것이 드러난 건데 그거보다도 거점법관, 법원행정처 출신의 법관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거점법관하고 그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을 뒷조사했다. 소위 말하는 이게 빨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추가조사위원회는 이 문서 가운데 총 760여 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보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협조의 한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조사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미완의 조사 결과도 이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 결과들 놓고도 지금 그 대법원장은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좀 잘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철저한 내부 조사, 자녀 조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이게 무슨 이걸 열어보는 것 자체가 무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니 동의를 받아야 되느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것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이 그냥 석가래가 하나 빠지는 게 아니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기 때문에 예. 정말로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강제 수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원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내일쯤에 좀 표명을 할까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오늘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드러난 결과로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런 어떤 현상들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제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뛰어들어라. 이것도 참 애매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내일 공식적인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예. 워낙 이게 지금 중차대한 사안이라 정말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하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일각에서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수사인데요. 조금 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죠. 예. 자, 그건 그렇고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 다스 관련돼서 내부 고발자들의 녹취록을 몇 개 공개했었죠? 예. 그 녹취는 누구랑 대화한 것들을 녹취한 것들입니까? 여러 개가 있었는데 3개인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내일 아마 공개 소환 예정인 이상은 씨 아들인 이동형. 예. 이동형 씨와 다스 직원 간의 그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화 통화한 거를 녹음한 그걸 이제 푸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이런 걸? 그건 우리 정화영 선생님은 그러면 취재하면 다 밝히십니까? 그래도 물어는 봅니다. 일단 밝히실지는 않았더라도.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동영 씨가 아버지가 이제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지금 실소유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는 이동영 자기는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또 아버지 이상은 씨를 말합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제가 뭐 일프라이버시 때문에 직접 음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이동영, 이상은 이 사람들이 다스에 그냥 몸을 의탁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생생합니다. 예. 게다가 뭐 그 다스랑 관련 있는 계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또 그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줬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상득 전 의원한테 줬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그건 이동영 씨 직접의 그 녹음 내용은 아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돈을 뭐 오랫동안 한 상당한 6억 이상을 그렇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던 예. 쪽 사람이 예. 아니 왜 우리 이렇게 리베이트 주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갑자기 거래처를 중단하느냐. 예. 돈 돌려달라 하니까 그 돈 이동영이가 그 돈 그 이상득 이명박 두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 오리발 내밀더라라는 다른 사람의 전언입니다. 예, 예. 이런 녹취 내용 등들도 다 검찰에 지금 제출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수사가 투트랙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있는데 동부지검에는 제출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검찰과 이게 교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뭐 일단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으니까 검찰도 파악은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내일 아마 그런 차원에서 소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녹취까지 들어보시니까 박범계 의원은 다스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저는 여러 근거를 가지고 저는 MB 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 선생님. 네, 네.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이상득 전 의원 또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형 뭐 이런 분들이 다 소환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가까운 친인척까지 가는 걸로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등등인데 지금 수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스 140억 반환받은 거, 그다음에 다스 비자금 소유관계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사를 종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특활비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소환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것은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지금 남북은 화해 무드인데 이 주변 4강 다른 나라들하고도 좀 접촉면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뭐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결국 다른 나라들하고 연결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예. 이 계기가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 가지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올림픽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오는 길에 이제 일본도 들려서 오고 아마 예. 아베 총리 만나고 오겠죠? 예. 예. 근데 북한에서도 고위급 인사 올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의 부통령하고 회담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회담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하. 지금으로서는 회담이란 건 아주 공식성을 이렇게 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접촉은 되겠죠. 뭐 예. 개폐막식이라든지 정상급 인사 초청 리셉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오펜하임 노아 데이비드 미국 NBC 방송사장이 북한에 머물고 있어요. 예. 주간 방송사 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건데 아마 거기서도 아마 간접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은 그렇고. 예. 일단 중국은요? 문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평창 폐막식에 초청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방중 때. 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는 안 오는 것 같아요.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답니다. 예. 한정 상무위원은 뭐 우리 언론 보도에는 서열 7위 이런 보도도 났는데 상하이 시장을 오래 지냈고 상하이 당서기를 지냈고 이제 지난해 10월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을 했는데 상하이 시장을 지낼 때 상하이 당서기가 시진핑 주석이었어요. 예. 중국의 이제 시스템은 당서기가 시장보다 위거든요. 오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애초부터 뭐 쌍중단 이런 거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북 어느 쪽도 현 상황을 쌍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어떤 상황만 보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올림픽 기간만큼은 아무튼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북한 선수단이나 또 고위급 인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정 상무위원 같은 경우에도 역할이 기대되죠.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국가 자격으로 이번 올림픽에 그렇습니다. 참가를 못하죠. 도핑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예. 대신 선수 개개인들이 이제 IOC 깃발 아래 참가하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좀 김이 빠지겠죠. 예. 대신에 여기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추미애 대표가? 추 대표가 지난달에 러시아를 6박 8일이나 방문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오래 있었잖아요. 예. 그때 추 대표가 알렉산드로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 위원장 겸 하원 제1부의장을 만나가지고 한국 응원단이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응원하도록 해서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조성해 보겠다 밝힌 적이 있어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당내 대학생위 청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100여 명 규모의 응원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러 외교협회가 아마 주관이 될 건데 추미애 대표가 여기 그 위원장이라고 하네요. 네. 공을 들이고 있군요. 러시아에. 그렇죠. 일본 아베 총리는 아마 안 오겠죠? 예,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은 아베 총리는 이제 지난 15일에 올림픽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 국회 일정을 보며 생각하겠다. 예산안은 최대 경제 정책이다. 뭐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거의 이제 부정적인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여러 언론들이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방한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많이 보도했어요. 결국 여기는 이제 위안부 문제 그렇죠.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이제 일본 정부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고 이순 주일대사도 지금 한국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 네.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일본 측의 분위기를 좀 간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예. 최근에 한일 의원연맹 행사가 일본에서 열려가 만찬이 있었어요. 보통 덕담들 많이 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예. 일본 측 회장이 이제 누카가 후코시로 의원 중진 의원인데 상당히 지한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위안부 합의 문제는 당혹스럽다.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은 착실히 이행하는 게 국제적 상식이다. 세게 나오네요. 우리 의원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측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나서서 나도 변호사 출신이지만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해임되기도 한다. 이건 뭐 우리 탄핵 이야기를 이게 둘러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일본은요 아주 좀 실리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들이 그렇지만은 평창을 계기로 해서 뭐가 급진전이 된다면은 뒤늦게라도 이제 발을 담그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결국 이제 한일 관계가 잘 풀리게 되는 것도 그럼 남북 관계가 먼저 잘 풀릴 때 예. 가능해지는 거죠. 예. 들어올 유인이 되는 거니까요. 예. 아무튼 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뭐 꼭 정상들이 다 오지 않더라도 미, 중, 일러 이 주변 4강도 외교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마 이제 북한 선수단이 대규모로 오고 또 북한에 어떤 고위급 인사가 오는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북한이 예. 어떻게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 사람들도 궁금할 테니까요. 네. 그래요. 평화올림픽이면서 또 외교올림픽의 계기로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네,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글에 대한 동의 건수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지 나흘 만인 오늘 무려 16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네. 나 의원이 닷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둔갑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청와대는 20만 건 이상 동의가 나온 글엔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속도라면 내일쯤 20만 명 넘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문체부 장관이나 청와대 사회수석이 답변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20만 명이 넘더라도 청와대나 정부가 나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올림픽위원 자격 임명 권한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나 의원의 파면 요구는 수용 여부를 떠나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란 분석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인 안우진 선수의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입니다. 안 선수는 올해 넥센에 입단했는데요. 고교 선수답지 않은 뛰어난 실력에 차기 국가대표 에이스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후배 선수를 야구 배트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오늘 넥센에서 자체 징계와 함께 인성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힌 겁니다. 근데 이 소식 접하고 네티즌들은 뭐 징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고액 연봉을 받고 프로에 입단해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네. 더구나 학교폭력이 불거졌을 당시 안 선수가 지나간 일이고 다 잊고 감수하려 한다는 이런 반성의 기미 없는 발언을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오늘 안 선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매우 후회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1등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두 가지 국제평가가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가 두 개 분야 모두 1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참 희비가 교차합니다. 뭐 좋은 거 1등, 나쁜 거 1등 이런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네, 블룸버그 통신의 혁신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5년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이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 집중도와 제조업 부가가치, 교육 효율성 같은 이런 7개 항목에서 50개국을 평가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89.28점을 받으면서 2위인 스웨덴을 4점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오른 겁니다. 네. 안 좋은 거는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아이고. 특히 자살률은 2003년 이후 2016년까지 13년 동안 1위라는 불명예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30대 청년층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 네, 현재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참 벌써 세월이 오래 흐르긴 흘렀네요. 바로 이 사건 누구보다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당시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 오피스텔에 진입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급기야 경찰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았던 분이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바로 그 시점부터 이 정치인이 된 이후까지 자신의 삶을 담아서 이 책을 펴냈네요. 제목이 표창원의 정면 돌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12년 12월 달이었죠. 그때. 네, 12월 11일 날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3, 4, 5, 6, 7, 5년 하고 지금 몇 개월 흐른 건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무슨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 버린 세월 아닙니까? 특히 표창원 의원한테는? 네, 저한테는 엊그제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 진행형 같고요. 네. 근데 벌써 5년이 넘게 흘렀다는 게 참 예. 한편으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맞아 그랬었지 이렇게 지금 방송 들으면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바로 그 시점 그때 경찰대학교 현직 교수였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관 출신이었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뉴스 즉 모 오피스텔 앞에 네. 이 민주당 당직자들이 가 있고 예. 그 안에는 모 여직원이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네네. 뭐 이제 이런 게 막 보도가 나왔을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전혀 저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던 경찰대 교수 범죄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언론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치를 하는데 인터넷 기사로 딱 뜬 거예요. 예. 근데 사진 한 장과 함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밑에 제목이 달려 있었고요. 예.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오피스텔 문 앞에서 이렇게 기울이는 듯한 모습에 문을 열어주세요.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들여다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보원 직원이 뭐 선거 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 네. 그런데 경찰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을 예. 열어달라고 하고 있다. 예. 그걸 딱 접하는 순간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죠. 하나는 이거 그냥 범죄 사건인데 예. 경찰이 뭐 이렇게 소극적이야라는 생각이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네.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에 이제 그 권력형 범죄 사건들, 중앙정보부, 뭐 안전기획부 이렇게 이어져 오던 장세동 또 수지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혹시 또 이번에 이런 일이 또 생긴 건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반면에는 이제 그 과거에 뭐 조작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회창 후보 아들의 뭐 병역 의혹 뭐 조작, 김대엽 사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둘 중에 한쪽은 큰 문제다 이거. 어느 쪽이든. 그렇죠. 예, 야당이 허위 사실을 또 내세워서 일주일밖에 안 남은 대선을 흑색 선전으로 흐려버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전세를 뒤집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워터게이트 이상의 여론 조작이 또 일어나는 건가? 예. 그래서 경찰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바로 들어가서 증거 확보하고 진위를 밝혀서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쪽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냥 경찰 교과서적인 대응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네. 경찰 대학에서 배우시던. 네.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예.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도 그렇지만 경찰이 뭐 70년 넘게 검찰로부터 독립하는 수사권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네. 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약한 모습을 권력 앞에서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수사권 주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떠오른 거죠. 네. 과감하게 들어가서 경찰이 좌우우면하지 않고 권력 눈치 안 보고 야당 눈치 안 보고 진실을 밝힌다 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대단히 강하게 들었었던 거죠. 그 야당의 일종의 흑색 선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셨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양쪽 어느 쪽이든 밝힐 건 경찰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입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표명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SNS,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로 그냥 올렸죠. 제 생각은 있는 그대로. 예. 그때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엄청난 파장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도 짐작도 못했습니다. 네. 그냥 우리 경찰 관계자 저랑 아는 그 친구 맺어져 있는 지인들이 보고 경찰 수뇌부나 혹은 수서경찰서나 이렇게 연락이 가서 뭔가 상황 변화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지. 이런 기대하에 그냥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지인이 만약에 그 사진이 찍혔거나 수서경찰서에 있다라고 알았다면 지인한테 바로 연락을 했을 거예요. 전화로 하든지. 예. 근데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또 사진에 나온 사람은 낯선 사람이고 이래서 그렇게 그냥 SNS에 올렸거든요. 그 원칙이고. 네. 그런데 뭐 그 이후에 뭐 엄청난 뭐 비판, 비난, 경찰대학 교수가 왜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고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태가 상당히 커져 버렸던 거죠. 네.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라고 공격받았죠. 네네. 주로 어디서 공격을 했나요? 누군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인터넷상에 제 블로그,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에 뭐 엄청난 저는 낯선 그런 거의 똑같은 유형의 이야기들, 논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뭐 상당히 저는 이제 깜짝 놀랐고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 그것도 일일이 저는 또 주로 그 당시에는 답변을 해 드렸었거든요. 아유 참 순진하셨었네. 그리고 그 전에 워낙 제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범죄 프로에 나오고 하니까 문의들이 많이 이렇게 SNS에 올라왔어요. 범죄에 관련돼서. 그럼 제가 주로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리고 이랬었기 때문에 또 뭐 수백 건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이나 뭐 항의 비난이 또 오고 오니까 너무 힘든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경찰 대학 측에서도 혹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초반에는 이제 그날 밤 12월 11일 날 오후부터 밤까지 사이니까 그때는 경찰대 관계자나 경찰청 고위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상태였고요. 파장이 커져서 그 다음 날 막 언론 보도가 되고 심각하게 막 인터넷상에서도 말이 돌고 아마 정보과에서도 보고가 갔겠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지인들, 경찰 내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유성 연락인 거죠. 회유? 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논란에 휩싸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빠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용히 있어라 그냥.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주로
저와 직접적 관계가 있고 잘 아는. 그런데 그 위치나 지위로 봐서는 사적인 연락이기보다는 네. 공적인 연락으로 짐작되는 이런 분들로부터 연락이 꽤 많이 왔죠. 조용히 있어라. 네. 근데 조용히 안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불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감당 못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경찰관들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뭐 이런 데 대한 반발감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사안이 또 이제 저에게 갑자기 그런 비난이나 공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건 그냥 물러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진위를 가려서 이런 잘못된 대응들, 한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 공격을 강하게 가해서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그 의견 자체,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누르겠다? 예.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연락이 와도 연락을 안 받고 계속해서 제 글을 올렸었죠. 네. 그리고 경찰대 교수직은 스스로 그만두신 겁니까? 퇴직 당한 겁니까?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네.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표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죠. 왜요? 사표를 쓰게 되면 파장이 커지니까. 커지니까. 예. 그냥 그대로 직을 유지한 채 뭐 이제까지 그런 글을 올린 것들을 뭐 사과한다든지 혹은 그냥 중단하고 그만두어서 이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저한테 연락을 해오는 그 내용들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사직을 말리려고 대단히 좀 무리할 정도의 제 후배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위하는 듯이 막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형도 뭐 육사를 졸업하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제기라고 사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대단히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겠는데 나는 전혀 거기 개의치 않을 테니까 사표 쓰겠다라고 했더니 뭐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다음에 어디선가 나를 마주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라. 후배가 뭐 그런 상황까지 협박도 하고 일선에 나가 있는 경찰관인 제자가 뭐 부끄럽다. 너한테 배운 게 부끄럽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네. 뭐 학생 운동권 출신도 아니시고 전혀 아니죠. 그 반대편에 있었죠. 경찰대학을 나오시고 네네. 경찰대학 졸업해서 경위계급장 달고 데모 막는 선봉에 서셨고 그랬습니다. 네. 그죠? 네. 일선 경찰서의 형사도 하셨고 네. 그죠? 네. 그러다가 유학 가서 이제 경찰대학 교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도저히 못 참겠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사표까지 던지게 됐어요? 저는 뭐 정치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뭐 그런 그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나 이런 것과의 연관성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다만 제가 좀 그 전에도 형사사건 형사 때 처리할 때도 그 좀 상부에서의 청탁성 연락, 누굴 봐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번 받고 제가 거절하고 네. 그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받고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식의 그 조치나 압력을 대단히 좀 싫어하고 불쾌했었죠. 그리고 뭐 저도 사실은 뭐 그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 그 당시에 넘어서는 상황에서 살 만큼 살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데 이 상황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개입하고 또 그 당시까지는 개입했는지 여부는 몰랐지만 그 네. 반응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런 문제 없다면 그냥 들어가서 수사하면 될 텐데 수사를 못하게 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그렇죠. 그 당시 여당과 후보가 계속 뭐 경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논리들을 제공을 하고 뭐 이런 그러다가 상태였기 또 때문에 대선 바로 직전에 서둘러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내는데 네. 터무니없는 내용을 발표했고 그렇습니다. 16일 날 밤 11시, 일요일 날 밤 11시였죠. 그것도 또 네. 표창원 의원이 그 당시에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 또 네, 경찰 역사상 유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예. 거기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게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이거거든요. 네. 어느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이제까지 수사했지만 어떤 실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뭐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고 그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제 3일 전이거든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12월 19일이 대선인데 12월 16일 날 일요일 밤 11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1, 2위 후보가 거의 근접한 예. 흔히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근데 여론 조사 결과는 못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짐작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뭐하러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해서 거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비판들을 제가 계속 제기를 했죠. 바로 이제 그 상황이 경찰은 서둘러서 그렇게 막 가는데
현직 경찰대 교수가 그걸 정면으로 비판하는 네네. 코멘트를 하고 네.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민감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몰랐지만 그 하루하루 지나면서 12일, 13일, 14일 되면서 그 민감성이 온몸으로 이제 네. 와닿았죠. 예. 그리고 저희 뭐 어머니는 포항 출신이시고 영폴라인의 뭐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저희 가게 구조고 저희 부친께서는 해병대에서 계속 계시다가 국방부에서 대북 관련 업무도 하셨어요. 저는 완전 꼴통 보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지인분들은 난리가 난 거죠. 예. 왜 그러느냐. 그렇게 예.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이. 경찰대학 교수고 TV도 나오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 빨갱이 야당 편을 드느냐. 이래서 뭐 저희 집안도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네, 네. 그런데 도저히 그대로 못 있겠더라. 경찰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 그 당시로서는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너무 강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제가 그냥 아닌 것처럼 물러서서 글을 안 쓰게 될 경우 이후 내 삶이 뭐 20년, 30년 남았는데 너무 비겁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폭풍과 같은 시점들을 지내고 사표를 쓰고 나와서 정치를 하기까지도 또 상당한 시간이 네. 걸렸습니다. 네. 뭐 정치 권유가 쭉 있었는데 안 하겠다고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네. 계속 거부하셨었고. 네. 그러면서 뭐 저술 활동하고 네. 방송의 시사평론 활동하시고 네. 그런 활동을 쭉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 영입 제안을 계속 거절하다가 네.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그 2015년 제 기억으로 10월 한 13일, 20일 이 정도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제가 SNS에 계속 저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글을 예. 올렸었어요. 예. 워낙에 뭐 정치 영입 제안 또는 설, 기사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했던 그런 국정원 사건에 대한 비판, 경찰 비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모두 처음부터 정치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고 저는 강변을 하면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2015년 연말이 되면서 당시 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뭐 그 당 혁신안에 반대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예. 공동 대표였던 안철수, 김한길 이분들까지 다 뭐 탈당하고 이렇게 되는 맞아요. 것을 보면서 제가 제 직업까지 다 버리고 완전히 뭐 우리 집안으로부터 막 문제도 야기하고 경찰에선 배신자 소리 듣고 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정의를 좀 밝히고 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건 제가 어떤 그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건 직접 해야 될 사람들이 그 당시 야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무슨 뭐 다투면서 갈리는 걸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분노가 많이 일었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당시 문재인 새정년 대표께서 만나자 이러면서 도와달라 하셔서 뭐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정치를 하게 됐죠. 네. 이제는 그 부모님하고는 관계가 좋으십니까? 네,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셨고요. 당시에는 멋진데 저희 부친께서는 의외로 본인이 살아오신 삶과 상당히 다른 삶이긴 하지만 저에 대한 좀 신뢰가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이제 극복을 못 하셨었어요. 몇 개월을 알아놓으시고 온통 그냥 그 경상도 분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예.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래도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바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게 이 책의 첫 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왜 정치인이 되었나가 두 번째고 네. 지금 이제 탄핵 이후 네, 네. 새 정부가 들어선 이제 그때로 이제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네. 왜 내신 거예요, 이 책은? 우선은 지난 대선 끝나면서 그동안의 이 5년이 너무 좀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예.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 중에서 너무나 이제 그 격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컸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중고생이나 일반인들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들을 왜 프로파일러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 저는 너무나 이게 생생한데 이분들은 다 잊으셨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정치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 초심이 강하고 네. 신선하셨을 텐데 많이 이렇게 그걸 잊어버리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겪고 생각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다시는 저는 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책 이름에 정면 돌파라고 하신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정면 돌파하겠다? 네, 그런 각오이고요. 예.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어떤 좀 더 쉬운 길, 편한 길 이런 거 보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담았습니다. 네. 정치인이 돼서 야당 의원 잠깐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여당 의원이 됐습니다. 네. 이 나라는 바뀌었나요? 바뀔 수 있는 방향성은 잡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나라가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소위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불이한 또는 불법적인 그런 관행들이 사회 요소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서로 상호 신뢰하에 나도 반칙 안 할 테니 당신도 반칙하지 마시오. 그래서 제도도 고칠 수 있고 과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성은 잡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방향만 잡았다. 네네. 이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법부터 제대로 바꿔야 되고요. 예, 법을 예.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올바로 우리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뭐 인사 부정, 또 학사 비리, 또 사법 비리 이런 것들 없는 정관예우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나라가 절차대로 법대로 운영되는구나. 예.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죠. 방금 문자로 참 흥미있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바로 제가 네. 2324번 쓰시는 분인데 네. 스스로 표현한 아주 꼴보수로서 그렇게 살아오실 때 네. 과거 야당이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네. 빨갱이라고 믿었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믿지는 않았지만은요. 의심은 했었습니다. 정말요? 예. 왜냐면 하도 그런 얘기만 들리니까 예. 언론 보고 방송 보고 하면 뭐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첩죄로 재판도 받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네. 경우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밝혀지긴 간첩죄는 했지만 아니죠. 내란죄였죠. 예. 예.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도 뭐 장인어른에 대한 예. 이야기 이런 것들 예. 막 나오니까 의심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정도의 인식들은 있어 왔죠. 예. 하지만 뭐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예. 깊이 들여다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인식들이 일반인들에게 만들어지는가를 너무나 절절히 깨달았고요. 저에게도 그 종북 프레임이 쓰여졌었으니까. 네, 저에게도 그 당시에 워낙 뭐 제가 제기했던 그 경찰청 즉시 강제, 헌재, 판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이 없었어요. 네. 그럼 저의 이야기 자체를 이렇게 부정화하기 위한 방법은 종북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 경찰 내 종북이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경찰 내 종북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논리였고, 예. 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 보수주의자라고 밝히면서 제 부친의 과거, 북한 쪽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 하신 분이다 목숨을 걸고 이랬더니 거봐라 북에서 왔으니 종북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네. 야 이렇게 종북 이미지가 만들어지는구나.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소위 운동권이라고 했던 분들 민주 열사 투사 이렇게 불리셨던 분들 이분들이 경찰 커뮤니티 내에서는 조금 그런 빨간색 있는 분들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연하게나마 예. 제가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싶으면서 많은 좀 반성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반성과 죄송한 마음.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려면 이제는 거긴 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계속 그 프레임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뭐 김성태 원내대표 이런 분들께서 뭐 종북 이런 걸 뭐 입에 올리실 때마다 제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는 좀 그걸 벗어나라. 네. 그건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당당해야지. 보수 원조로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네. 이렇게 조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까칠한 질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 응원한다는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전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표창원의 정면 돌파를 들고 오신 표창원 의원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오랜만에 명진 스님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득 의원이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좀 도와주시고 이명박 후보가 봉은사에 와서 신도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법회 자리에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고 제가 저는 가당치 않다. 그때 나가는 이상득 의원 뒷모습에서 아주 찬 기운이 확 나오는 느낌을 받긴 받았지만은 그것이 사찰까지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 부처님 모신 날 관례대로 등을 켜달라고 청와대에서 등값을 보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 등을 우리 절에다 다는 게 맞나, 등을 잘 못 달겠다고 돌려보냅니다. 그 뒤에 제가 강원도에 거처를 갖고 왔다 갔다 할 때 강원도 지역의 정보기관에 일하는 분이 스님이 이 지역으로 넘어오면은 저희들은 벌써 다 스님 모시는 소식 압니다. 하이패스로 된 차량이 지나가면은 그 차 번호가 하이패스 찍힐 때 단말기를 통해서 그쪽 정보기관으로 넘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명진 스님 어디서 발언하신 거예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 주관한 이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죠. 예. 명진 스님 비롯해서 방송인 김미화 씨, 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이제 국정원의 사찰에 피해를 당한 그런 사례들을 쭉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명진 스님의 사례를 이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김미화 씨 사례는 우리가 익히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광노현 전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감 후보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 12월까지 국정원 서버에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문건이 약 800여 건 된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그렇습니다. 그 내놔라 내 파일이니까 나 사찰한 거 파일 내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 국정원에 의해서 사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달에 국정원의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보 관련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시민행동 측은 정부 차원에서 좀 사찰 공작 진상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남겨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병도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야당 정치인 또 민간인 사찰했다 이런 주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열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들까지 불법 사찰한 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이제 익명의 제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에 국정원 3차장이 포청천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작전을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대북 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활용해서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현주 전 KBS 사장 여기에 대한 사찰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이제 크게 화제가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의 증거 확보에 주력해라 이런 지시가 따로 있었다고 하고요. 민병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결과가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제보자의 주장을 전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 원장 시절에 이 공작권을 감사하려고 했는데 대북 공작국에 반대해서 위야무야된 정황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정원은 일단 이 폭로에 대해서 국정원 적폐 TF에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은폐했다 이런 의혹도 있지만 그렇게 조사한 건 없고 검찰에서 자체 인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좀 밝혀지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다스 비자금 및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터진 이후에 원세훈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당시에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로비를 했다 이런 혐의인 거죠. 네. 이와 관련해 어제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 성북동의 자택 그리고 여의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정권 때 만사 형통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여러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 내일 소환. 그렇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그 이상득 전 의원의 형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은 회장의 아들도 소환됐다면서요. 이 검찰은 다스 협력업체 IM의 대표이사도 맡았던 이력이 있는 이동형 씨를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다스에서 경리팀장을 맡았던 최동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이동형 씨에게 다스 입사를 권하면서 네가 가서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 바 있거든요. 예. 또 더불어민주당도 다스 리베이트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이동형 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밝혀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 관리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기존 거래에 활용됐던 가상계좌들은 전면 사용 중단하고 은행의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입출금 내역만 확인할 수 있지 실제 투자자는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앞으로는 투자자를 식별해서 자금 이동을 투명화하고 향후 과세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는 이 은행이 거래소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시하고 거래 금액이 하루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또 7일간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금 세탁 감시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내놨는데요. 예. 어쨌든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는 30일부터 그간 막혀있던 가상화폐 신규 투자가 허용이 될 방침입니다. 근데 그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이 6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이제 집중 현장 점검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양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의심 사례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느 거래소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들어온 고객 투자금의 150억 원을 회사 대주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이런 행동도 했다고 하는데 어허. 이런 것들은 특정 가상화폐 시세를 일시적으로 띄운 후 작전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래소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여러 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에 이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다른 소규모 거래소에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에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게 혹시 마약 대금 같은 불법 자금의 국내 반입이나 수출 대금 탈세를 노린 행위로 의심될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위는 보고 있는 것으로 또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러니까 지금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기초적으로 실명 거래만 하도록 하는 게 이제 30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부터라도 해야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스포츠 외교란 득점을 하는 것이지 총을 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 영국의 유력지죠. 가디언의 21일자 사설 제목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득점을 하는 거지 총 쏘는 게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앞으로 17일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도 전 세계가 평창을 주목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평창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 동계하계 합쳐서 2년이면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연히 평창에서 열려서 이번에 평창을 주목한 것이다. 이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북한 때문이죠, 뭐. 그렇죠. 예. 평창 올림픽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 외신들을 주목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요. 이제 평창은 이제 대한민국 강원도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이제 세계인들이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다리는 평화의 염원을 담은 땅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가디언지가 그 21일자 자신들의 에디토리얼 그러니까 사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될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거는 그들이 치를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작은 하나의 승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작은 하나의 승리다. 네. 우리 국내에선 지금 단일팀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많잖아요. 네네. 그걸 다 의식하고 쓴 걸까요? 네. 이 신문은 이게 다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문의 이름을 걸고 쓴 사설문인데요. 예. 이 신문은 남북한 단일기,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스틱 몇 개가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이들이 한반도 길을 앞세우고 입장한다면 그거는 아주 작은 진전이 될 것이라면서 이게 바로 모든 스포츠 외교에 깔려있는 두 개의 역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역설? 네. 어떤 역설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역설인 이유가요.
올림픽 경기의 단일기 문제는 스포츠 본래의 정신과는 별 관계가 없는 부수적인 문제인데.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육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저열하고 가장 추한 퍼포먼스,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건데, 네. 이거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만약에 된다면, 그거야말로 스포츠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선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멋진 논리네요. 네. 결국 이제 스포츠와 아무 관계 없는 다른 목적에 스포츠가 기여를 한다면은, 역설적이게도 그게 가장 숭고한 스포츠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하. 네, 이런 그 스포츠 정신은 이 스포츠 기원이 되는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 신문의 사설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한다. 이런 발상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휴전 정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예. 올림픽 휴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원전 9세기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아주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분쟁, 이걸 잠재울 방법을 찾던 그 엘리스의 왕이 델프 신전의 계시를 받아서 평화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육체의 퍼포먼스를 펴라 이렇게 해준 거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올림픽의 기원이고, 따라서 올림픽의 정신은 바로 휴전의 정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분쟁 중이거나 혹은 군사 훈련 중이라 하더라도 올림픽이 열리는 그 기간만큼은 훈련을 중단하고 분쟁도 잠시 휴전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한다. 이게 올림픽 정신이라는 겁니다. 뭐 작년 11월 달 유엔도 평창 올림픽 앞두고 올림픽 휴전 결의안 채택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당시 김연아 선수가 유엔 총회에서 이제 남긴 명연설, 그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 당시 김연아 선수가 그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10살 때 남북한 팀이 함께 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림픽 정신과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유엔 총회에서 휴전 결의안이 채택돼서 그 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 말을 해가지고 예. 큰 호응을 얻었었죠. 예. 이 IOC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바로 이 올림픽 휴전 정신이 고대 그리스에서 근대 올림픽으로 이어져서 1992년에 공식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기원이 되는 고대 올림픽이나 근대 올림픽에서 모두 가장 숭고한 그 올림픽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휴전, 그러니까는 분쟁과 증오와 배타심을 내려놓는 휴전 정신이 될 때 인류의 가장 숭고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출전 단일팀 문제, 그리고 한반도기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선한 결과물이다. 네. 이게 하나의 패러독스 역설이다.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두 개의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의 역설은 이 사설에 따르면요, 스포츠라는 것에는 그 동시에 이 경쟁과 협력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이라는 그 스포츠의 두 면은 이번에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경쟁을 위해서 남북한이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 나타난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북한 단일팀 구성은 스포츠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협력의 좋은 한 예가 된다는 거죠. 이 신문은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남북한 단일팀에 대한 예상 밖의 냉담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팀은 그들 남북한 젊은이들의 문화적, 경제적 큰 간격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해빙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디언지답네요. 그렇죠. 수준 높은 사설이네요. 읽어보면 굉장히 명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조사까지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언론들은 네.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일팀이나 한반도기에 대한 찬반 논란을 어떻게 보도합니까? 이번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남북한 관련 문제를 보도하는 외신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남한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뭐 있고요. 사실 보도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으로 화해가 무르익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보도거든요. 예. 이렇게 두 부류의 외신 보도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외국 언론들은 남북한 단일팀, 한
한반도기 그리고 예술 공연단 방문 이런 것들로 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가 가시고 있다. 그 자리에 평화가 다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제 언론이 많이 있는데 예. 근데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 또 이런 보도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예. 북한이 올해 초에 그 대화에 나설 때 가장 환영받지 못했던 곳이 일본이었거든요. 역시 남북 단일팀에 대한 그 한국 반발 여론이 크다 이런 보도를 가장 많이 한 것도 역시 일본 언론입니다. 아하. 21일자 요미우리 신문, 니케이 신문, 또 산케이 신문 이런 신문들이 한국에서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부각을 시켰고요. 예. 교도통신은 그 도쿄의 고이케 유리코 지사 있죠? 북한 참가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그 새우 같은 국가라는 표현 전해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학적 표현, 외신을 통해서 다른 나라 정치인들이 그대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영국의 가디언, 그다음에 프랑스의 르몽드 이런 신문들은 단일팀 구성으로 화해 모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의 경우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한국의 대탕트를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남북 양측이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다만 한국의 우파 진영의 회의적인 태도, 반대 입장,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성에 맞춰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불쾌해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그게 일본 언론에서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네. 그건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또 한 가지 문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화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돼야 한다. 그것이 결여된 재정적 보상은 침묵을 사는 것일 뿐이다. 이게 그 호주의 그 테사 모리스 트스키라고 하는 교수가 한 말인데요. 예. 조금 이따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안부 문제 아닙니까? 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 그 일본 여론조사에서 지난 2015년 있었던 양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이 거기서 이제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게 이거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한국의 요구에 대해서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었죠. 예, 일본인들은 잘 모른다잖아요. 일단 그러니까요. 자체를. 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그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가 영국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네. 지난주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건데. 원래 이 기사는 한국과 일본이 외교 무대에서의 첨예한 갈등과 달리 문화 차원에서는 서로 간에 깊은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하는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한국인들이 감정적이다. 그리고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일 감정을 국가 정체성 일부로 삼고 있다. 이런 불평을 일본 사람들이 한다는 건데 예. 왜 한국인들이 그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본인들이 가지게 된 건지. 그러니까 중요한 현안들을 사실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외교적 합의를 했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지난 정부의 그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들, 이건 일본인들이 뭐 알아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네. 이런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우리 국민들의 억울함은 전 정부에 대한 억울함에다가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일본 국민에 대한 억울함까지 같이 더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정확한 맥락을 모르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한국 정부는 왜 정부 간 약속을 해놓고 뒤집냐? 네. 그냥 이 얘기만 떠오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과연 이 문제가 한국이 한일 양국 간에 정식으로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트집을 잡으면서 비롯된 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의 르피가로 신문이 그 18일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신문은 도쿄발 기사에서 일본의 역사 학자들도 과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일 역사 전문가인 호주 국립대학의 테사 모리스 스즈키 교수, 이분의 그 의미 있는 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화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돼야 된다. 그렇지 못한 재정적 보상은 돈을 건네고 침묵을 사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으로 입을 막겠다는 건데, 르피가로지는 이 모리스 스즈키 교수의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한국과 기타 일제가 강점했던 국가들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이 자신들의 회계를 돈으로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많은 문서, 증언들의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네. 호주 국립대학의 테사 모리스 스즈키 교수? 네. 일본계 교수 같은데요, 이름이? 예, 그 한쪽, 부모 중에 한쪽만 일본 분인 어쨌든, 그런 분입니다. 어쨌든 이 신문은 사실관계를 잘 취재한 거네요. 네, 그렇죠. 맥락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죠. 결국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내용, 형식 두 측면에서 모두 잘못됐다는 건데요.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 첫 번째로 이 합의문에는 서명도 없었다. 둘째로 피해자를 제외한 채 이루어진 합의고, 세 번째로 통상적 관례인 양국 언어 말고 한국어, 일본어 말고 영문, 번역문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극우 정치인 아베 총리가 일본에 만연해 있는 역사적 증언과 기록들에 대한 흠집내기 편승해서 형식적인, 따라서 불합리한 타협을 완결해 놓기 위한 행한 행동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 형식적인 결함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면에서는 이 위안부 합의가 터무니없는 보상 액수에 대한 대가로 이후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역사 그리고 진실이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인정하고 교감하면서 역시 지속적으로 화해도 되고 치유도 되고 용서가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라는 거는 지속성이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 몇 푼 거래로 이 순간부터는 입에 이제 더 이상 담지 않기로 한다? 이런 발상은 유례도 없는 데다가 철학적으로도 전혀 합리화될 수 없는 사고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불가역적으로 해결 다 됐다라고 표현한 거 참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뭐 1mm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버티고 있고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는 없고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죠. 제가 아까 앞서서 이코노미스트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이 기사 내용이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은 문화적 교감을 생각 이상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문화적 그런 교감 이걸 네. 확산시키는 것이 답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그 주변 나라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마 이제 북한 선수단이 대규모로 오고 또 북한의 어떤 고위급 인사가 오는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북한이 예. 어떻게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 사람들도 궁금할 테니까요. 네. 그래요. 평화올림픽이면서 또 외교올림픽의 계기로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네,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글에 대한 동의 건수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지 나흘 만인 오늘 무려 16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네. 나 의원이 닷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둔갑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청와대는 20만 건 이상 동의가 나온 글엔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속도라면 내일쯤 20만 명 넘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문체부 장관이나 청와대 사회수석이 답변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20만 명이 넘더라도 청와대나 정부가 나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올림픽위원 자격 임명 권한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나 의원의 파면 요구는 수용 여부를 떠나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란 분석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인 안우진 선수의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입니다.
안 선수는 올해 넥센에 입단했는데요. 고교 선수답지 않은 뛰어난 실력에 차기 국가대표 에이스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후배 선수를 야구 배트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오늘 넥센에서 자체 징계와 함께 인성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힌 겁니다. 근데 이 소식 접하고 네티즌들은 뭐 징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고액 연봉을 받고 프로에 입단해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네. 더구나 학교폭력이 불거졌을 당시 안 선수가 지나간 일이고 다 잊고 감수하려 한다는 이런 반성의 기미 없는 발언을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오늘 안 선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매우 후회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1등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2가지 국제평가가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가 2개 분야 모두 1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참 희비가 교차합니다. 뭐 좋은 거 1등, 나쁜 거 1등 이런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네, 블룸버그 통신의 혁신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5년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이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 집중도와 제조업 부가가치, 교육 효율성 같은 이런 7개 항목에서 50개국을 평가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89.28점을 받으면서 2위인 스웨덴을 4점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오른 겁니다. 네. 안 좋은 거는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아이고. 특히 자살률은 2003년 이후 2016년까지 13년 동안 1위라는 불명예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30대 청년층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 네, 현재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참 벌써 세월이 오래 흐르긴 흘렀네요. 바로 이 사건 누구보다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당시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 오피스텔에 진입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급기야 경찰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았던 분이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바로 그 시점부터 이 정치인이 된 이후까지 자신의 삶을 담아서 이 책을 펴냈네요. 제목이 표창원의 정면 돌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12년 12월 달이었죠. 그때. 네, 12월 11일 날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3, 4, 5, 6, 7, 5년 하고 지금 몇 개월 흐른 건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무슨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 버린 세월 아닙니까? 특히 표창원 의원한테는? 네, 저한테는 엊그제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 진행형 같고요. 그런데 네. 벌써 5년이 넘게 흘렀다는 게 참 예. 한편으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맞아 그랬었지 이렇게 지금 방송 들으면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바로 그 시점 그때 경찰대학교 현직 교수였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관 출신이었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뉴스 즉 스위스 140억 반환받은 거, 그다음에 다스 비자금 소유관계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사를 종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특활비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소환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것은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지금 남북은 화해 무드인데 이 주변 4강 다른 나라들하고도 좀 접촉면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뭐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결국 다른 나라들하고 연결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예. 이 계기가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 가지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올림픽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오는 길에 이제 일본도 들려서 오고 아마 예. 아베 총리 만나고 오겠죠? 예. 네. 근데 북한에서도 고위급 인사 올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의 부통령하고 회담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회담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허. 지금으로서는 회담이란 건 아주 공식성을 이렇게 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접촉은 되겠죠. 뭐 예. 개폐막식이라든지 정상급 인사 초청 리셉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오펜하임 노아 데이비드 미국 NBC 방송 사장이 북한에 머물고 있어요. 예. 주간 방송사 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건데 아마 거기서도 아마 간접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은 그렇고. 예. 일단 중국은요? 문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평창 폐막식에 초청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방중 때. 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답니다. 예. 한정 상무위원은 뭐 우리 언론 보도에는 서열 7위 이런 보도도 났는데 상하이 시장을 오래 지냈고 상하이 당서기를 지냈고 이제 지난해 10월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을 했는데 상하이 시장을 지낼 때 상하이 당서기가 시진핑 주석이었어요. 예. 중국의 이제 시스템은 당서기가 시장보다 위거든요. 오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애초부터 뭐 쌍중단 이런 거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북 어느 쪽도 현 상황을 쌍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어떻게든 상황만 보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올림픽 기간만큼은 아무튼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북한 선수단이나 또 고위급 인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정 상무위원 같은 경우에도 역할이 기대되죠.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국가 자격으로 이번 올림픽에 그렇습니다. 참가를 못하죠. 도핑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예. 대신 선수 개개인들이 이제 IOC 깃발 아래 참가하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좀 김이 빠지겠죠. 예. 대신에 여기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추미애 대표가? 추 대표가 지난달에 러시아를 6박 8일이나 방문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오래 있었잖아요. 예. 그때 추 대표가 알렉산드로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 위원장 겸 하원 제1부의장을 만나가지고 한국 응원단이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응원하도록 해서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조성해 보겠다 밝힌 적이 있어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당내 대학생위 청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100여 명 규모의 응원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러 외교협회가 아마 주관이 될 건데 추미애 대표가 여기 그 위원장이라고 하네요. 네. 공을 들이고 있군요. 러시아에. 그렇죠. 일본 아베 총리는 아마 안 오겠죠? 예,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은 아베 총리는 이제 지난 15일에 올림픽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 국회 일정을 보며 생각하겠다. 예산안은 최대 경제 정책이다. 뭐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거의 이제 부정적인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여러 언론들이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방한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많이 보도했어요. 결국 여기는 이제 위안부 문제 그렇죠.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이제 일본 정부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고 이순 주일대사도 지금 한국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 네.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일본 측의 분위기를 좀 간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예. 최근에 한일 의원연맹 행사가 일본에서 열려서 만찬이 있었어요. 보통 덕담들 많이 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예. 일본 측 회장이 이제 누카가 후코시로 의원 중진 의원인데 상당히 지한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위안부 합의 문제는 당혹스럽다.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은 착실히 이행하는 게 국제적 상식이다. 세게 나오네요. 우리 의원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측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나서서 나도 변호사 출신이지만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해임되기도 한다. 이건 뭐 우리 탄핵 이야기를 이제 둘러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일본은요, 아주 좀 실리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들이 그렇지만은 평창을 계기로 해서 뭐가 급진전이 된다면은 뒤늦게라도 이제 발을 담그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결국 이제 한일 관계가 잘 풀리게 되는 것도 그럼 남북 관계가 먼저 잘 풀릴 때 예. 가능해지는 거죠. 예. 들어올 유인이 되는 거니까요. 예. 아무튼 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뭐 꼭 정상들이 다 오지 않더라도 미, 중, 일러 이 주변 4강도 외교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배제하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예. 이번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재판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 승인을 했고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네. 예, 그런 그 이유를 달면서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 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의 재판부가 그런 판결문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 정부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이유유죄거든요. 예. 주문과 이유로 판결문은 구성되는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문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유죄 표시를 못하지만 예. 이유 중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다. 예. 특히 문제 있는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라. 예. 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을 배제하라. 또 지원을 삭감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대통령으로서 했다는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검찰이 기소하고 구형한 데에 블랙리스트 관련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 구형량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이 판결문이 구형량에 무슨 또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국정농단, 이 블랙리스트 포함해서요. 예. 그 18개 혐의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예. 재판이 있고요. 예. 별도로 추가 기소된 그 특활비 그렇죠. 재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워낙 혐의가 많아가지고 예. 뭐 구형량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것은 그거 자체가 뭐 조족지혈과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제 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네. 조사한 대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박범계 전 의원 판사 출신이신데 판사 하실 때 혹시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하신 적 있나요? 저는 그렇게 발탁되지 못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행정처가 일선 판사들 동향을 광범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한 그런 문건들을 작성했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네. 청와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네. 뭐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적어도 이거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사법 유린 행위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그동안 법원은 마치 외부로부터 침해 소지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근데 사법부 독립이 내부에서,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처절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 한 장면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참담하고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와도 청와대랑 이렇게 법원 행정처가 의견 교환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2016년 말부터 2017년에 걸쳐서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여러 가지 농단 행위들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예. 김영한 민정수석의 소위 업무 일지에 보면 그것을 충분히 추단케 할 만한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에 조응해서, 그것에 화답해서 법원 행정처가 이런 식의 문서들, 국정원의 기관요원의 분석 보고서 이상 뺨치는, 예. 그 참 좋은 머리로, 그 많은 배움으로 그 엘리트 판사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낸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다. 박근혜 국정농단은 능히 그렇게 해왔고 지금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참혹한 참담한 일입니다. 뭐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지만 혹시나 착각하실까봐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분들은 행정직원이 아닌 거죠. 판사들 중에 뽑힌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문건들은 가장 엘리트 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그 문건들은 그 판사들이 작성한 거죠. 맞습니다. 판사가 다른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동향을 하고 어떤 연구회에 가입하고 이런 걸 조사해서 문건을 썼다는 거죠? 소위 정말로 경악할 일은 거점법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뭐 원세훈 재판부에 대한 사찰 능히 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예. 그것이 드러난 건데 그거보다도 거점법관, 법원 행정처 출신의 법관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거점 법관하고 그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을 뒷조사했다. 소위 말하는 이게 빨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추가조사위원회는 이 문서 가운데 총 760여 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보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협조의 한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석방된 지 180일 만에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관계 인정된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또 밝혔네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이 법원 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서 청와대에 재판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조사 결과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죠. 자, 이모저모 잠시 후 판사 출신인 서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오래간만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표창원의 정면 돌파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경찰대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 흥미진진한 정면 돌파 이야기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외신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오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죄가 인정돼서 실형 2년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네요. 그리고 어제 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결과 발표까지 이모저모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네,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심 재판보다는 훨씬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은 1심 때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죠? 박준우 전 수석, 정무수석의 증언이 애매모호했었는데요. 예. 청와대에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만들어졌던 문건들이 캐빈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증거로 제출되면서 박준우 수석이 증언을 바꿨습니다. 조윤선 수석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돼서 유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특검팀이 구형한 거는 김기춘 전 실장은 7년,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6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4년, 2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죄가 나왔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이런저러한, 일종의 좀 거들어주는 그러한 흐름들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엿보였는데, 어쨌든 유죄가 나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형량 2년 선고는 낮은 형량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아까 법조계에서 이모저모 거들어주는 흐름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윤선 변호사 출신이고, 국내에서 가장 큰 로펌에, 몸을 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내에 그런, 이런저런 떠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재판에도, 왕왕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렇게 귀담아 들을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것은 청와대고 정무수석실이고, 그죠? 네네. 그걸 실행한 건 또 문화체육부인데, 그죠? 네.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고 곧바로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차관이나 비서관까지 다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조윤선 전 장관만 유독 그 혐의가 무죄로 됐던 1심, 그게 이상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박준우 수석의 증언이라는 게 기억이 확실치 않다는 얘기였죠. 근데 상식적으로 그것은 조윤선 전 장관이 수석할 때나 장관할 때나 상하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 간접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모를 수가 없는 상식이 법관의 눈에는 1심 재판부의 눈에는 상식으로 통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유죄가 결정된 것으로 일단 좀 정의가 바로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상으로 좀 돌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좀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 이른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를 판결문에 남겼는데
이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아닌데 판결문에 굳이 전 대통령을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1심 재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공소장에 있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또는 조윤선 수석에 대한 공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1심 재판에서 참 엉뚱하게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 헌법이나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정말 판사로서는 이런 판단할 수 있을까 싶은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은 뭐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문화국가 원리를 추구하고 있고요. 예. 또 법치주의 앞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은데 예. 보수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지원하고 진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조사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미완의 조사 결과도 이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 결과들을 놓고도 지금 그 대법원장은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좀 잘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철저한 내부 조사, 자녀 조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이게 무슨 이걸 열어보는 것 자체가 무슨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니 뭐 동의를 받아야 되느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것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이 그냥 뭐 석가래가 하나 뭐 빠지는 게 아니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기 때문에 예. 정말로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강제 수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원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내일쯤에 좀 표명을 할까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오늘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드러난 결과로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런 어떤 현상들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제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뛰어들어라. 이것도 참 애매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내일 공식적인 뭐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까 싶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예. 워낙 이게 지금 중차대한 사안이라 정말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하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일각에서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수사인데요. 조금 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죠. 예. 자, 그건 그렇고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 다스 관련돼서 내부 고발자들의 녹취록을 몇 개 공개했었죠? 예. 그 녹취는 누구랑 대화한 것들을 녹취한 것들입니까?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3개인데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내일 아마 공개 소환 예정인 이상은 씨 아들인 이동형. 예. 이도영 씨와 다스 직원 간의 그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화 통화한 거를 녹음한 그걸 이제 푸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이런 걸? 그건 우리 정화영 선생님은 그러면 취재하면 취재원 다 밝히십니까? 그래도 물어는 봅니다. 일단 뭐 밝히실지는 않았더라도.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동영 씨가 아버지가 이제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지금 실소유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는 이동영 자기는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또 아버지 이상은 씨를 말합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는 얘기인데요.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제가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직접 음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이동영, 이상은 이 사람들이 다스에 그냥 몸을 의탁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생생합니다. 예. 게다가 그 다스랑 관련 있는 계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또 그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줬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상득 전 의원한테 줬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그건 이동영 씨 직접의 그 녹음 내용은 아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돈을 오랫동안
상당한 6억 이상을 그렇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던 예. 쪽 사람이 예. 아니 왜 우리 이렇게 리베이트 주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갑자기 거래처를 중단하느냐. 예. 돈 돌려달라 하니까 그 돈 이동영이가 그 돈 이상득 이명박 두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 오리발 내밀더라라는 다른 사람의 전언입니다. 예, 예. 이런 녹취 내용 등들도 다 검찰에 지금 제출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수사가 투트랙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있는데 동부지검에는 제출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검찰과 이게 교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뭐 일단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으니까 검찰도 파악은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내일 아마 그런 차원에서 소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녹취까지 들어보시니까 박범계 의원은 다스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저는 여러 근거를 가지고 저는 MB 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 선생님. 네, 네.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이상득 전 의원 또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형 뭐 이런 분들이 다 소환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가까운 친인척까지 가는 걸로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등등인데 지금 수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